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물론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AI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선생님이 먼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떤 지식이나 모든 경험들을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죠? 보고 듣고, 그렇지, 느끼고, 냄새도 맡고, 이렇게 해서. 자,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뇌가 어떻게 이 경험들을 처리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를 갖다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줬어요. 그냥 기계 장치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의 활동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려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알면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를 대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어린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보세요. 반짝반짝 눈부신 해를 딱 보면서 아이들이 눈부셔. 너무 밝아 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리고 차가운 얼음을 처음으로 만져본 아이라고 할게요. 이거 뭐야? 만졌는데 차가워 라고 생각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느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입력 과정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생긴 건 눈부시구나. 이렇게 생긴 건 차갑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입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긴 건 차가운 거구나.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건 차가운 얼음이라는 거 알아야지 하고 기억해요. 그리고 이 불은 뜨거울 수도 있구나.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기억해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 과정이라고 불러요. 자, 외부로부터 정보가 입력되면 머릿속에 기억하는 단계. 이게 바로 인지 과정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똑같이 불을 보고 똑같이 얼음을 볼 거예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기억했죠? 기억하고서 꺼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거 불이야. 나 저거 지난번에 봤는데 저거 뜨거운 거야. 가까이 가면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건 뜨거운 건가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얼음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봤는데 저 얼음이야. 저거 되게 차가워. 시원해. 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거 뭐예요? 지난번에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걸 꺼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판단의 과정이라고 불러요. 판단의 과정 이거를 우리 뇌가 지금 활동하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입력의 과정, 인지의 과정, 판단의 과정까지 했어요. 근데 인간의 뇌가 가장 고차원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뭐냐? 이 마지막 단계예요. 어떤 단계냐? 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세상에 없는 걸 창조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시를 쓴다. 문학작품을 만든다거나 여기까지 가는 게 여러분 인간의 뇌가 최고로 발달해서 생각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창조의 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창조의 과정까지 가면 최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친구를 보세요. 입력, 인지, 판단, 창조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말 들어봐.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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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거쳐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사실 인간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좌뇌는 무슨 이성적인 걸 판단하고 우뇌는 언어적인 걸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고가 나서 좌뇌를 다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뇌가 좌뇌 역할까지 동시에 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인간의 뇌는 딱 그 부위가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 부위를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 그 역할을 서로 보완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거의 전체가 다 동시에 움직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뇌의 각 부위를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근데 뭐가 연결해 주는 거냐면 뇌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선생님이 비유를 할게요. 전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기 전선들이 뇌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자극이 오잖아요. 그럼 전기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따다다닥 하면서 뇌 전체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서로 뇌가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런 과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뇌 곳곳이
자, 신경망이라는 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서로 이 전기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뇌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걸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이제 전선처럼 전기 자극이 착습되면서 이렇게 뇌 전체가 이렇게 밝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걸 그대로 본땄어요. 신경망을 그대로 본따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우리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대부 우리 다 알지? 이거 되게 알파고 쇼크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었던 사건이었어. 그럼 우리는 생각한다? 이세돌 여기 앉아있고 알파고가 여기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알파고라고 이름을 붙인 이 컴퓨터하고 이세돌하고 둘이만 이렇게 대극한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몰랐겠지만 그 알파고 뒤에 수십 대의 컴퓨터가 있었어요. 수십 대의 컴퓨터가 알파고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치 뭐처럼 인간의 뇌의 각 부위가 이렇게 신경망에 의해서 연결되어가지고 서로 막 보완하고 서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알파고 뒤에 수십 대의 컴퓨터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확률 계산을 해서 가장 좋은 가속도를 둘 수 있는 곳을 딱 알파고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알파고가 딱 한 곳을 딱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알파고가 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사실 기생물이 위대한 것은 수십 대의 컴퓨터와 숨겨져 있는 대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힘든 대국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컴퓨터가 확률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파고를 사실 이길 수 있는 이겼었던 인간은 이세돌이 마지막이라고 하죠. 지금은 여러분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알파고를 이기는 다른 기사는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걸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수십 대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해가지고 신경망처럼 연결되어서 무엇을 하느냐. 얘들이 여러분 학습을 해요, 학습. 아까 선생님 보여줬죠. 인간의 뇌가 어떻게 점점점 발달하는지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그걸 기억하고 판단하고 창의적인 부분까지 가게 되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 컴퓨터들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 저 친구들 봐봐. 사실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바보야.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인공지능은 되게 아무것도 몰라. 어린 아이랑 같아.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여러분 봐봐라. 이 자동차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 수천 장, 수만 장의 자동차 사진을 보여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린 아이들은 즉흥적으로, 그게 그냥 즉흥적으로 저게 자동차라는 거를 몇 번 가르쳐주면 알거든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바보라 수만 장, 정말 많은 어떤 그 사진들을 보여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택시도 자동차지. 택시 어떻게 생긴지 알지. 근데 택시도 색깔 여러 개잖아. 뭐 주황색 택시도 있고, 요즘 카카오 택시도 있고, 색깔이 여러 가지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택시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인공지능은 처음에 그거 구분 못해. 이게 택시가 뭐 이런데 구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버스도 크게 보면은 자동차잖아. 근데 SUV도 크게 보면은 자동차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트럭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은 차라고 볼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차라는 거를 인공지능은 여러분 인지를 못해. 그래서 계속해서 수만 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게 여러분 차예요 라는 걸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친구들 들어봐. 아까 뭐라 그랬어?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바보고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했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 수학 공부하고 있지? 엄마가 수학 문제를 자꾸 풀어나가 하고 있지? 아니야, 풀어나가 안 했어? 저 친구들아,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10문제 풀 때보다, 10문제 푸는 친구보다 100문제 푸는 친구가 더 잘 맞출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맞지? 100문제보다 200문제 풀 친구가 더 잘 맞출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많은 데이터를 오랫동안 학습할수록 똑똑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동차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좀 쉬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인공지능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학습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학습해서 똑똑해지는 과정.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그렇지.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친구들 들어봐.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는 것은 많이 학습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 많이 학습한다. 그럼 뭘 가지고 학습하는 거야?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거야. 그럼 친구들아, 빅데이터를 어떻게 넣어줘야 될까? 인간은 정확하게 여러 목표를 가지고 넣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친구들 쌤말 들어봐. 자, 이루다라는 챗봇이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 개발됐는데 한 2달인가 하다가 그냥 이제 저기 서비스를 정지됐거든요. 왜냐하면 이루다한테 어떻게 빅데이터를 집어넣어줬냐면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채팅 앱을 가지고 학습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터넷상에서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않고 얼굴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나쁜 말을 많이 썼던 거예요. 욕하고, 비난하고, 혐오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학습하다 보니까 문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거친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챗봇이었는데, 홀로코스트, 유대인을 학살한 것을 잘했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저희 친구들아, 인간이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다른 성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챗봇의 테리나 이루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환경이 중요하다? 어? 환경이 중요하다. 특히 어떤 환경? 주변 환경.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으면 애들한테 좋은 말 하려고 해요. 물론 엄마 아빠가 화나면 좀 나쁜 말도 하실 수 있지만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하세요. 왜? 너네가 보고 따라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인공지능도 인간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그대로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쁜 인공지능의 성향 같은 경우는 인간이 거기다 심어줬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일부러 심었든 뭐 고의로 심지 않았지만 어떻게 들어갔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근데 문제는 뭐냐? 어쨌든 간에 빅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뒷면이 기니까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아,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근데 이 인공지능이 형태가 없다 그러면 조금 말이 좀 이상할 수가 있지만 인공지능은 사실은 다른 기술적인 기계들과 같이 결합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인공지능 청소기 혹시 집에 있어?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있지. 그 안에 청소기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집을 카메라로 스캔해. 쫙 스캔해서 여기 가면 책상이 있고 여기 가면 의자가 있으니까 피해 가야지 이런 걸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가구가 새로 들어왔어. 혹은 여러분들이 집 배치를 달리했어.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이 가다가 뭐가 다른데? 라고 해서 뭘 하기 시작하느냐? 다시 여러분 카메라로 스캔을 해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인공지능이 로봇 청소기에 결합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아,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유튜브. 유튜브 보면 알고리즘. 맞아요. 인공지능의 형태가 없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무슨 영상을 보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요즘 관심사를 알 수가 있어. 뉴진스만 계속 나와. 그럼 뭐야? 너는 뉴진스에 빠져있다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어. 뭐야? 금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알고리즘에 얘 뉴진스 좋아하는구나. 계속 보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은 다른 기계들과 같이 결합이 되는데 자, 그 전에 로봇이 있었어요. 이 로봇은 뭐냐면 바디만 있는 거야. 바디. 그러니까 팔만 있을 수도 있고 로봇 팔. 그다음 바디만 있는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아, 이 로봇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직접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혹은 인간이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넣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에서 로봇인지 여러분들 이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합쳐지면 인공지능 로봇이거든요. 요거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생님. IT 기업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이것은 로봇일까 인공지능 로봇일까 한번 보세요. 공개를 했죠. 그는 SNS를 통해 한국의 로봇 기술 덕분에 로봇 조종사가 될 수 있다며 극찬했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극찬을 받았던 맥스는 놀랍게도 한국 저는 연구진의 3m나 되는 거대 로봇이에요. 높이 4m인 무게는 1.6톤. 조종사가 탑승해 자유자재로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죠.
사람이 조종하는 거대 인적 보행 로봇은 로봇 과학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의 지략체입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메스터는 세계의 보행 로봇 중 압도적으로 큰 크기를 자랑했죠. 자, 팔도 굉장히 매끄럽게 움직이는 편이에요. 지금 하지만 보면. 거대한 로봇을 움직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상반신은 HMI, 즉 인터페이스 기술을 이용 스틱 형태의 조종기가 탑승자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해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 4m가 넘는 메소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같죠? 어떻게 움직여요? 지 혼자 움직이나? 아니죠. 조종사가 들어가서 실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상반신은 이렇게 움직이면 똑같이 따라서 움직여요. 그쵸? 이건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인간이 들어가서 직접 조종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 로봇이에요?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로봇이요. 이거 그냥 로봇이에요. 자, 지금부터 인공지능 로봇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에요. 봅시다. 이륜 이동 로봇까지 전부 시대를 앞서가는 로봇들 뿐이죠. 우선 이 놀라운 테크놀로지의 기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로봇이 점프를 하고 그러면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니 정말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하지만 이미 시작에 불과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약 1년 전에 한 발표는 말 그대로 체계를 정확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이랑 이렇게 그것은 박 회사가 수년에 걸쳐 완성시킨 이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아틀라스를 처음 선보였던 2017년 11월로 가볼까요? 자, 얘 점프하는 거 그때까지 걷는 것밖에 못하던 기존의 로봇들과는 달리 마치 파쿠르 퍼포먼스를 하듯이 가볍게 점프를 하는 로봇이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마지막에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분명 로봇이 하는 금술제기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는데요. 다음에 나온 모델은 누가 봐도 확실히 쿵푸를 하고 있네요. 현재 아틀라스는 점프뿐만 아니라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옆에서 본다면 꽤나 무서워서 이는 자연 로봇의 반란을 떠올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문을 연다는 것인데 심지어 방해를 하는 것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린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이 회사의 로봇 일부는 단순 노동 직원으로 이용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기업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실험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이셨죠? 지금 여기 안에는 로봇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아, 로봇 공학자 중에서 할스 모라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모라벡의 역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거든요. 이 문구가 뭐냐면, 인간에게 쉬운 것은 로봇에게 어렵고, 로봇에게 쉬운 것은 인간에게 어렵다. 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쉬지 않고 계산하고 이러는 것은 로봇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로봇에게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만큼 쉬지 않고 일하고 명확하게 계산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걷고, 뛰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기계 로봇을 통해서 관절을 이렇게 매끄럽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어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아까 백덤블리 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딱 잡고, 심지어 여러분 눈밭을 걷는 거 보셨죠? 눈밭은 인간도 걷기가 막 미끄러워서 어려워요. 근데 이 눈밭도 균형을 잡아서 걷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로봇 기술이 발달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안에다가 인간이 실제로 이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문을 열고 닫는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저 친구들 이 선생님을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뭐 문 열고 닫는 거 너무 쉬운 일이지. 그런데 아기 때는 힘들었을 거야. 여러분들이 한 3살, 2살 이때야. 이때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닫고 싶잖아? 그러면 얘들이 관찰을 해. 어른들이 어떻게 문을 여는지. 본다고. 그럼 우리 친구들 이 문은 어떻게 열어? 지금 안으로 이렇게 당겨 여는 문이죠. 이렇게 손잡이를 해가지고 안으로 당겨 여는 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은 밖으로 미는 것도 있어요. 그쵸? 또 어떤 문은 이렇게 밀어가지고 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은 이렇게 여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이들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문을 어떻게 여는지 관찰해요. 이렇게 관찰하다가 어른들 없을 때
몰래 가가지고 문을 열어봐요. 열으면서 땡겨도 보고 밀어도 보고 막 하다가 물론 그러다 손가락 껴갖고 울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또 엄마가 없을 때 열어보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하면서 드디어 문을 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학습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학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학습을 인공지능 로봇이 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여는 걸 연습해서 결국은 문이 여는 걸 알아내고 결국엔 문을 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이거 뭘 말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문 열고 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학습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마치 인간처럼. 그래서 보세요. 방금 로봇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로봇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다른 어떤 방식의 로봇이 발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봐보세요. 자, 이렇게 AI가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각 분야로 이미 진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7년도에 기사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미 AI가 변호사 회사에 변호사로 임명되었다. 지금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스라는 변호사인데요. 이 친구도 봐보세요. 일주일 80번 연산하고 책 100만 권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수천 건의 자료를 탐색하거나 가장 적합한 해답을 찾아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법률 우리 친구들은 장점이 뭔지 금방 알 수 있겠다. 그치? AI가 법률계에 도입되는 장점은 뭐야? 여기 지금 단순히 말해줬는데? 그 정보를 보기가 쉬워요. 정보를 빨리 모을 거야. 사람보다 더 빨리 모을 수 있을 거야. 기억력이 좋아요? 기억력도 좋아. 기억력도 좋아. 그래서 이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또 뭐도 있을까? 밥도 안 먹고 일할 거야. 인간 변호사는 밥도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을 거야. 밥도 안 먹고. 수익률도 싸고 승률도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판별을 하니까 승률이 높아질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얘들아, 뭐도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례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이 됐나 하는 판례도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 이건 장점이야. 하지만 어떤 건 단점이 될 수가 있을까? 만약에 억울하거나 아니면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봐봐. 우리가 법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헌법이나 법률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지가 되게 오래됐어. 그래서 우리 제헌절에 헌법 만들었다고 쉬잖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그 법률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아. 왜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달라졌고 또 인간들이 인지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법률 조항도 이제 이 판사에 따라서 그 변호사에 따라서 검사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가능할 수 있을까? 아니,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그리고 친구들아 이거 봐봐.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해쳤어요. 하는 거하고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식구들 해치려고 하니까 제가 막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해쳤어요. 이거 다른 거잖아. 물론 결과는 똑같아. 사람을 살해한 거야. 하지만 여러분 과정은 다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인간 판사나 인간 검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인지하고 공감해. 그리고 다른 결론을 유도하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인공지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어떤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장점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완전히 교체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인공지능에게 재판을 받으면 만약에 우리한테 이게 뭔가를 하면 그렇게 따를 것 같아? 좀 기분 나쁘고. 그치. 인간이 맡은 기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굉장히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경범죄, 가보은 경범죄가 뭐냐? 주차구역 아닌데 주차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했어요. 쉬해버렸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벌금 이렇게 물잖아. 그 간단한 거거든? 그거는 게다가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 그래서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AI 판사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AI 앞에 가면 너는 3만 원 땅땅땅,
너는 5만 원 벌금 땅땅땅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국가에서 이런 인공지능 무엇인가를 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AI는 변호사나 검사를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 정도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될지 얼마만큼 도입될지는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우리 미소가 열심히 논의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여러분 의료인의 시계도 가능하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에 인공지능 왓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모든 정보를 주고 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고 어떤 약물을 쓰면 좋을까 이거를 의사 선생님과 함께 논의를 하는 하나의 어떤 동료로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어때? AI에게 진료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으아, 뭐가 좋을까? 좋으죠. 더 빠르고 정확하고 실수도 없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인공지능 왓슨을 도입했는데 어떤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희귀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가지고 이 아이를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무슨 병명인지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았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의 진단 상태나 이런 모든 정보들을 인공지능 왓슨에 집어넣고 결과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빠른 속도로 뭐라고 했느냐 아주 희귀한 백혈병이라는 결론을 딱 내려줬어요. 그래서 어떤 식의 치료와 어떤 식의 약물을 써야 된다까지 딱 여러분 제안을 해줬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짜로 맞았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2주 동안 거의 생사를 오가면서 잘못하면 죽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뭐 어떤 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혹시 자연스럽게 와서 문을 열어보는 인공지능이 거짓말 못하게 좀 그거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막 실제로 막 응답을 하거나 그런 소리 같은 거 많이 들어요. 아니, 근데 의료에 들어간 데는 대화를 하는 로봇이 아니야. 챗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농담은 좀 자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의사들은 마음으로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데도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로봇들은 정확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지 못할까 치료를 하는 확률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 우리 친구 손 들었나? 아니야? 선생님 말 들어봐. 그럼 이럴 수가 있어, 친구들아. 만약에 선생님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거는 환자분 코로나예요. 일주일 동안 집에서 푹 쉬세요. 사람들 만나시면 안 돼요? 물론 난 이것도 듣고 싶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말을 듣고 싶냐면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난 진짜 좋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금방 나아요. 제가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네 이렇게 할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론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의사 선생님이 내 질병에 공감해 줍니다. 많이 아프시죠? 이 한마디. 네, 선생님. 이 한마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도맡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AI로 바뀐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이런 부분은 단점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지금 여러분들 기자는 없기 때문에 이거 빨리 말하고 넘어갈게. 여러분, 이 기사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글쓰기야. 라고 말하면 이제 기자 선생님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특히 이거 뉴스 중에서도 스포츠 뉴스 같은 경우 딱 정해져 있어. 멘트나 그 다음에 써야 되는 문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특히 신문기사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이 있고 부제목을 달고 그 다음 전문이 나오고 그 다음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해설을 붙이면 딱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 그걸 계속 딥러닝 시키는 거예요. 딥러닝 시켜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여러분 네이버 여기 보세요. KBO 스포츠를 실제로 편집을 해가지고 기사까지 작성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옛날 같은 경우는 그 야구 경기를 계속 봐야 되잖아. 근데 득점 하이라이트만 얘가 편집을 해요. 영상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덧붙일 수 있는 기사문까지 딱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빨리 여러분 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가 낫던데요? 어떤 거? 인간보다 하이라이트가 AI보다 맞아. 정확해. 무슨 말이냐면 AI가 새 말했지 바보 같다고.
그래서 오래 많이 해봐야 돼. 쌤 말했지? 그래서 얘가 무슨 생각했느냐. 초반에 여러분 실수가 되게 많았어. 담장을 넘기면 무조건 홈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파울볼이야, 파울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파울인데 담장을 넘겼어. 홈런이라 득점했다고. 일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 이거 공부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부분은 많이 좋아졌어. 왜냐면 얘가 학습을 하면서 아 이건 파울구나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가 김송배 친구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인간이 하는 게 더 재밌던데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조금 어설플지 몰라도 AI 기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기사를 계속해서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진짜 완벽한 기사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좋은 점은 뭘까? 우리 친구들 빠르게는 빨라. 왜냐면 기사의 제일 좋은 점 뭐야? 신속도와. 근데 여러분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겠지. 인간 기자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지만 얘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 기사를 낼 수가 있어. 하지만 단점은 뭘까? 인간보다 정확하게 인간보다 정확하지 않다? 그거보다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어. 친구들아,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 뭐 이런 일이라거나 혹은 요즘 조금 묻지마 살인처럼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쳤잖아. 이럴 때 여러분 기자들은 윤리 지침이 있어. 그래서 너무 잔인한 사진을 노출하지도 않고 너무 비관적이고 비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지침이 있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매우 커. 그래서 그냥 사진을 노출해버린다거나 굉장히 비관적인 기사들만 계속해서 작성해서 낸다거나 그럼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얻기도 하거든. 근데 무슨 생각만 하겠어? 맨날 나쁜 사진만 보여주고 맨날 나쁜 기사만 보여주면 국민들이 굉장히 좌절하거나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오히려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 이것도 있을 수가 있지. 그 AI 이 기자가 써놓은 거는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어? 그러니까 AI한테 줘야 돼? AI는 사람이 아닌데? 얘들아 저작권은 사람한테 지불하는 거야. AI를 만든 사람, 만든 사람일 수도 있고 또 AI를 고용한 언론사일 수도 있겠지. 그럼 친구들아 이건 좋은 얘기만 했는데 만약에 AI가 잘못된 기사를 냈어.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기자보다 제작자가 책임져야 될까? 혹은 언론사가 책임져야 될까? 혹은 AI 부셔버릴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친구들아 지금 현재 상태로는 법률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 왜냐하면 모든 법률은 인간 세상을 향해서 있어. 근데 AI는 인간이 들어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보자. 예술가의 시대인데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영상을 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실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예시가 많아서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음악 같은 경우도 모차르트 음악을 계속해서 뒷면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슷한 음악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렘브란트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렘브란트의 그림이라고 말했으면 믿었었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굉장히 렘브란트의 화풍을 그대로 모사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흐의 그림에 약간 변형을 주라고 하니까 변형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고거처럼 생긴 고거가 뭐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고기 중에 뚱뚱한 물고기 있어요. 그 물고기처럼 생긴 애가 막 하늘을 떠다니는 뭐 그런 것까지 그려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우리 예술 친구들 진짜 이거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예술이라고 하면은 이걸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 능력이라고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러면은 인공지능도 창조를 한다면 인간과 버금가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친구들아,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생각보다 인공지능은 바보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해요?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시켜주지 않으면 얘는 아무런 능력도 신장시킬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는 거냐? 렘브란트 그림만 계속 학습시킨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학습시킨 다음에 인공지능에게 프린터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거나 로봇 팔 같은 걸 연결시켜줘서 실제로 렘브란트 풍의 그림 화풍을 어느 정도는 모사, 흉내낼 수 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차르트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얘한테 그냥 작곡해봐 이게 아니에요. 모차르트 음악을 계속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럼 우리 선생님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창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 선생님한테 반발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요즘 이렇게 앱으로 이제 미술 그려주는 앱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창의적이던데요, 선생님.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인간이 몇 개 설정해줘야 돼요. 뭐 달이 있었으면 좋겠어? 해가 질 무렵이었으면 좋겠어. 사람은 2명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신비로웠으면 좋겠어. 시대는 중세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논쟁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친구들 말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자, 친구들 선생님 말 들어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고 처음에 이렇게 복사기가 만들어질 때, 이런 걱정을 한 번 했었어요. 인류님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복사기 같은 게 만들어지면 선생님이 만약에 클림트의 그림 좋아한다고 볼게요. 그럼 클림트의 그림 중에서 키스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흘러나간 프린트된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선생님이 똑같이 프린트해가지고 선생님 집에다 걸어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왜 굳이 오스트리아에 가서 클림트의 그림을 독일로 가서 보러 가는 걸까요? 왜? 원본이니까. 원본이니까. 그렇지. 원본이니까. 원본은 하나밖에 없어요. 프린트가 많이 되면 될수록 원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는 더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얘기 있어요. 진짜 그림하고 프린트된 그림이 약간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림을 고무 그림이나 이런 거 보고 보러 가잖아요. 물감이나 붓이 이렇게 지나가는 흔적이 보여요. 그걸 봤을 때 느낌이 하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이건 사람이 그렸구나 하는 느낌 같은 게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아 여기에서 원본이 갖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빛, 그 원본만이 갖고 있는 진귀한 빛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아우라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아우라고 막 빛이나 아우라 이런 거 생각하는데 원래 원본이 갖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가치, 그걸 가리켜서 여러분 아우라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봐봐. 왜 다이아몬드가 귀중하고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을까? 지구의 누구니까? 희귀하니까. 우리 친구들아, 희귀할수록 값어치는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 그린 그림은 이렇게 많이 복제해내고 인공지능이 따라갈수록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인간이 그린 그림의 가치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예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어떤 논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좋은 점과 나쁜 점도 있다. 특히 여러분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특히 이렇게 조각 같은 거 할 때는 사람들이 그 돌을 다 깨야 되잖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거든? 근데 기초적으로 이렇게 재단을 해달라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팔이 깨끗하게 재단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런데 자세하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조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품이 많이 좀 줄어들게 된다. 이거 빠른 속도로 제작할 수가 있다고 이런 어떤 장점도 있을 수가 있지. 자, 여기 보시면 산업 현장에서는 로봇팔만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로봇팔로 특히 우리 대표적으로 반도체, 우리 반도체 되게 잘 만들거든요. 반도체 공정을 굉장히 예민하게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만들다 보면 좀 위험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로봇팔이 대신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산업 부분에서 로봇팔이 대신하고 있고요. 여기 음식 만드는 셰프예요. 근데 선생님 학교에 로봇 바리스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봇 팔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내려가지고 주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10분 후에 가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수업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로봇 팔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직접 가가지고 바리스타 이렇게 분하고, 저는 시럽을 좀 더 넣으시고요. 그냥 저는 이게 가른 놈이 시나몬 가루를 별로 싫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 로봇팔은 그런 거 없이 띡 하고 주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기도 해요. 뭐냐면, 사람이랑 마주치는 거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로봇팔이 만들기 때문에 늘 맛이 일정해요. 그게 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 지금 대체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애완동물. 요즘 애완동물을 안 하죠. 반려동물로 실제로 AI가 탑재되어 있는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 고양이랑 강아지는 되게 잘 못 움직이고 바보 같아가지고 싫어했거든요. 꼭 마치 태엽 감아가지고 하는 장난감 같아가지고. 근데 요즘은 AI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얘는 학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AI 반려동물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럼 얘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같이 했던데요. 그리고 이 반려동물은 우리 친구들과 했었던 모든 기억과 경험들을 공유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잖아요. 그럼 산책도 이렇게 길이나 이런 것도 얘가 이렇게 다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반려견이 반려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아,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집에 이렇게 반려묘나 반려견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분양받는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 왜? 이제는 얘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껴안으면 진짜 동물처럼 따뜻하기도 한데 차갑지도 않아. 털도 되게 옛날에는 되게 막 좀 이상했는데 진짜 반려묘 털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보단 나을 것 같아요. 실제보다 어떤 게 나을까? 실제보다 나아요? 하키지 않고. 핥히지도 않아. 얘는 그런 거 못해. 그래도 막 대면이랑 다 나눠 가지고. 똥도 안 싸. 또 알레르기. 알러지 일어나지 않는 털로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주고 다는데 또 다 필요 없어요. 밥도 없어? 밥. 밥도 안 주고. 전 전기만 그 엄마가 주로 강아지 사달라고 그러면 주로 뭐라 그래? 똥은 누가 치우고 밥은 누가 줄 거야? 얘기하잖아. 근데 얘는 안 그래. 하나도 안 하고 밥도 이제 지가 안 먹어도 돼. 소리는 소리도 내. 소리 내는 것도 학습시킬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소리로. 어때? 어떤 것 같아? 좋아요. 갑자기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있어. 왜 반려동물들이 끝까지 나랑 같이 살면 좋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친구처럼 지냈는데 먼저 하늘나라를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슬픈데 이제 이 인공지능 그 애완동물들 같은 경우, 반려동물들 같은 경우는 평생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인공지능만 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아. 내랑 했었던 걸 모두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떨 것 같아? 하지만 강아지랑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 있어? 어때? 이게 똑같을 것 같아? 평생.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인공으로 만들어진 반려동물하고 살아있는 반려동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그 인공지능 관련한 학습을 해서 음. 이제 일정한 동안 음, 살아있는 동물은 일정한 행동하지 않고 불발 상황에서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끔은 이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쁘기도 하지. 그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하지만 이런 경우도 가능하지. 혼자 사는데 너무 외로운 거야. 근데 진짜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하면은 애가 하루 종일 이 더운 날 집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렇다고 무슨 에어컨을 계속 틀어줄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 온도 조절만 가만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더워도 끄떡도 없어. 또 지금 근데 돈이 문제야? 아까 민치는 말했지, 돈이 문제라고. 자, 물론 그렇지만, 친구들아, 많이 보급되면 이것도 저렴해질 수는 있어.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느끼는 교감 같은 거는 사실은 많이 없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예측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고령 사회예요.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로 가는 건데, 이미 우리는 그 시대로 와 있어요. 우리는 고령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령 시대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 실제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너무 위험하고 이런 일들을 맡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불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 소방관 아저씨들이 맞춰야 되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럼 경찰 아저씨가 맞춰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관련된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지. 너네 수박 많이 먹잖아. 날마다 그 음식물을 그거 갖다 버리지. 그럼 여러분들 자고 있는 동안에 음식물 수거해 주시는 분들이 와서 수거해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안 오신다고 생각해봐. 난리 나고 살 수가 없는 거야. 파리, 구더기 난리가 날 거야.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걸 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안락하게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너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 시대가 오고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시대가 오면 그 일을 누가 맡겠어? 할머니가 이게 소방공수 들고 불고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할아버지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일 계속 하셔야 될까? 이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아까 우리 그 로보티스에서 나온 개발했었던 이렇게 인공지능 그 바퀴 달린 로봇 봤지? 그런 애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수거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좀 대체될 수가 있을 거라는 장점은 있을 수가 있지.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자주 뵈? 네. 자주 뵌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선생님은 자주 못 뵈. 한 달에 한 번씩 빼? 그럼 매일 뵙는 건 아니네? 그럼 우리 친구들 봐봐.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로해지시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시고 병원을 자주 가야 돼. 근데 만약에 그럴 때 계속해서 자식들이 옆에서 돌봐주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경우에는 위험 감지 센서도 있고, 그 다음에 119 같은 데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돌봐드릴 수가 있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좋아지겠지. 돌봄 AI 로봇 같은 경우도 앞으로 많이 개발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이렇게 AI 시대의 인류의 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대체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까지는 예상만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올해 최초로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겼다라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어. 8만 명의 실업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5% 3,900명 정도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일자리를 빼앗겼다라는 결과가 최초로 지금 발표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갈지도 몰라라고만 했는데 이제 빼앗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그럼 봐봐. 이 시대에 봐봐. 이 사람 최고 경영자라고 하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AI가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AI를 더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날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제 말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어쨌든 직장이 있고, 그리고 늙었고, 그 선생님은 그냥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많이 대체할 때쯤 되면 이제 은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요? 이 친구들은 그 시대에 살아야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일자리 이렇게 다 빼앗아가면 우리는 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도 AI가 대체한다지, 법률가도 AI가 대체한다지, 노동 뭐 다 대체한다지, 심지어 예술까지 대체한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이 친구들이 하게 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해보려고 해요. 저희 친구들. 이미 이런 문제점이 우리 산업혁명 초반에 이미 있었어요. 여기 친구들 제 말 들어보세요. 왜 우리는 되게 오래된 역사를 왜 굳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고려 시대도 공부 왜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뭐 공부 왜 하는 거야? 반복되니까요.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자,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인류는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보려면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럼 우리는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이걸 좀 대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산업혁명 초반에 우리와 똑같은 위기감을 느꼈었던 사람들 무슨 말이냐. 그때 여러분 기계는 지금의 기계랑 비교도 안 될 정도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방직이라는 게 뭐냐면 옷감 짜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다 손으로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시실과 날씨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직 기계가 만들어주고 나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계가 순식간에 여러분 이 직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옷감을 짤 수 있었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우리 직장 다 잃어버리겠구나.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게 너무 공포스럽고 만약에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겠구나라는 그런 공포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어요?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으로 여러분 이게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밤에 몰래 공장에 침입해서 기계를 뒤져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기계 혐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이미 거쳐왔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자리가 다 없어졌나요? 이때 이 기계를 파괴했었던 사람들이 그걸 제일 무서워했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 수도 없는 일자리들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은 노동을 하면서 또 그 많은 기술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누리면서 편안하게 조금 더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선생님이 어디서 갖고 오냐면 뉴욕타임즈라는 신문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만평.
이렇게 그림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거거든요. 만평원세 오류 왔어요. 이거 언제 거예요? 1924년 11월 23일자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 100년 전. 약 100년 전. 네? 이 신문 기사예요.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인류를 위협하는 자동차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자세하게 보시잖아요. 이건 자동차 헤드라이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깔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목이 인류를 위협하는 자동차예요. 여러분, 요때 자동차가 막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처럼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았어요. 브레이크도 고장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핸들 같은 경우도 선생님도 목걸이 있잖아요. 긴 목걸이 같은 거 잘못해서 핸들 돌리다가 목걸이가 걸리잖아요. 핸들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봐봐. 자동차가 인류를 다 죽일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100년 이후에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 물어볼게요. 자동차 때문에 우리 다 죽어버렸나요? 아니죠. 자, 우리 친구들 자동차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어요? 엄마가 걸어가 제 집까지. 그건 좀 이러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부산인데 걸어가재. 방학에 가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배낭 메고 신발 한 10켤레 들고 좀 가야 되는 거야. 배 타고 가야 될까?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면 좋겠는데 우리 할머니 집은 내륙이야. 바다가 없어. 그럼 또 걸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있지. 우리 친구들 봐라. 이렇게 자동차나 이런 운송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급하지. 그러니까 어제 했는데 오늘 바로 먹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일일생활권이라고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에 어느 곳이든지 하루면 갈 수가 있어. 이런 어떤 많은 어떤 풍요를 가지고 온 기술이야. 그런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무서워했대. 근데 우리 친구들 봐봐. 이렇게 무서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만들었느냐. 아무나 운전할 수 있었을까? 선생님도 아무나 고속도로 운전할 때만 못 타야 돼. 면허증 따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면허증도 땄고. 그리고 여러분, 무슨 제도를 만들었어? 횡단보도도 만들고, 신호등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을 30 이상은 다니지 못하도록 규정속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와 법률을 만들었어. 안전하게 쓰려고 노력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친구들아, 세 말 들어봐. 인공지능이라는 엄청난 기술이 우리한테 지금 다가왔고,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 지금 막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걔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아, 실은 공포 영화가 왜 무서운 줄 알아? 저 문제, 누가 있는지 막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모르는 것으로부터 공포를 느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실은 우리가 AI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 기술을 잘 몰랐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토론도 했고 선생님들과 대화도 했지. 선생님 수업도 지금 듣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AI 별거 아닌데 좀 애가 좀 멍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이 잘 이렇게 다루면 정말 좋은 기술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됐을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다 뭘 더 해야 될까? 자동차처럼 안전하게 제도, 장치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중요한 거지. 아, 무서우니까 옛날 했던 것처럼 부셔버려. 아, 사용하지 말아버려. 없애버려. 오프해버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좋은 답은 아니라고 좀 말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선생님 수업도 듣고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더불어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친구들이거든?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위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 들어보세요. 너무 많은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다고 제 말을 해줬죠. 그러면 솔직히 일자리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단순 직업, 노동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체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내가 대가를 얻어서 삶을 영위하는 거야. 선생님도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일자리를 잃으면 어떡해? 어떻게 해? 우리 그러면 그냥 어떻게 뭐 살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한 말이 아니고요. 빌 게이츠가 제일 먼저 주장했었던 거예요. 로봇세예요. 로봇세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로봇세라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해서 높은 이득을 얻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 법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법률은 인간 세계, 인간을 대상으로 해요. AI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동물학대랑 뭐가 있잖아. 물론 참. 동물학대랑 물론 동물학대를 하지. 근데 동물학대를 할 때 동물을 학대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잖아. 그리고 동물을 제대로 관리 못한 주인을 처벌한다 했잖아. 그 로봇을 사용한 기업을 그렇지. 같은 얘기야. 선생님 그 말 하려고 했어. 잘했어. 제 말 들어봐. 이런 거야. 친구들아. 그래서 생각한 거야. 만약에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빌 게이츠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자, 자꾸 들어보세요.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아. 세금도 안 내도 돼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은. 그러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전자인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들은 모두 다 내 노동의 대가 중에서 세금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서 특강비 받으면 거기 세금을 반드시 국가에다 내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 일자리를 대체해서 수익을 얻으면 그걸 가지고 전자인간이라면 당연히 뭘 내야 돼요? 사람이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했죠. 만약에 저작권료 같은 경우는요. 전자인간이면 저작권료를 AI에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러면 AI를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가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전자인간이 되면 만약에 언론사에서 그 AI가 기사를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걔한테 책임을 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로봇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 말 들어보세요. 만약에 로봇세를 얻게 되면 그 로봇세금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복지할 수 있어요.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직업이 나오겠죠. 선생님 말했잖아요. 그런 세상이 오면 또 다른 직업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지. 재교육을 시켜야지. 근데 실업자가 돈이 어딨어?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세를 가지고 재교육비를 내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리고 우리 친구들아,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 지금 엄마 아빠들 되게 열심히 일하시지. 아침에 나가셔도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아빠도 계시지. 근데 우리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돼. 왜? 인공지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같이 보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될 거거든? 그럼 어떻게 돼? 선생님도 오전반만 하고 오후반은 집에 가는 거야. 그럼 집에 가면 뭘 할 수 있어? 여러분들과 저녁도 먹고, 여러분들과 요가도 준비고, 운동도 하고, 취미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그거 하시면 뭐가 필요해? 그거 어디서 나? 로봇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국민들한테 기본 소득을 조금씩 주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 시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어떤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아, 쉽지는 않겠지. 왜냐면 사람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걸 여러분 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우리 친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건데 그럼 누가? 고용주가. AI를 고용한 사람이 혹은 그 업주가 혹은 그 기업이 내게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로자가 소득 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부여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이 로봇이 도입됐을 때 인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열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이제 로봇에 굉장히 불편을 주겠다는 생각까지 했고요. 하나만 더 짧게 보여줄게요. 이거 먼저 봐봐.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드론은 미리 설정한 지역으로 보내 원하는 목표물을 찾아 살상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작은 드론이에요. 요만해요. 요만해요. 요만한 드론인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러시아에서 사용됐거든요. 이제 러시아 푸틴이 제가 싫어하는 정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정적의 사진을 계속 보여주면서 딥러닝을 시켰어요. 딥러닝 시켜서 그 사람이 그냥 진짜 이렇게 사람 많이 다니는 백주 대낮에 애인이랑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드론 요만한 게 앞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잉 하면서 뭐야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때 인공지능은 그
드론 안에 탑재되어 있었거든요. 인공지능이 그 사람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고 나서 이마에다가 딱 타격을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애리는 옆에서 망연자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좀 나쁜 어떤 인공지능의 표현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사용하고 있냐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사용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빅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개인정보법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어떤 사생활 보호법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모든 인민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인공지능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막 코로나 심각했을 때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사람들 이렇게 감시했어요, 경찰들이. 그래가지고 열이 높은데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분리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공산주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쓰는 거예요. 러시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의 또 다른 로봇이 있어요. 표도르. 이름도 표도르예요. 근데 똑같이 인공지능인데 뭘 갖고 있어요? 총.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쏘는 걸 연습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 친구들아. 이렇게 무서운 기술이 가능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걸 제한하고, 이걸 규제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규제 자체나 법률이 지금 현재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은 이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예요? 노벨. 이 노벨은 사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요. 다이너마이트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이었었던 이 부분,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니트로글리세린인데 화학 구조만 조금 바꾸면 하나는 협심증 치료제로 쓸 수가 있어요. 협심증이 뭐냐면 심장에 혈관이 쪼여들어서 사람이 죽은 것 같을 때 약을 먹으면 혈관이 넓혀지면서 피가 잘 돌아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니트로글리세린의 이 화학 구조, 여러분 나중에 화학 공부하면 배울 거야. 화학 구조를 좀 바꾸면 이게 폭발 능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벨은 처음부터 다이너마이트를 어디다 쓰려고 했냐면 이때는 산업혁명 시대였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기차 같은 거 지나갈 때 터널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엔 다이너마이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 막 이렇게 뿌려가지고 막 하는 거 있지.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 붙이는 거. 그러니까 막 터져버리고 사람들 막 죽어버리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안전한 폭격단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산업혁명에서도 사용했지만 바로 곧바로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노벨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노벨상에 지금도 여러분 돈을 대면서 이런 부분에 인류에 기여하려고 노력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생각에는 미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윤리라고 생각해요. 윤리. 즉 특히 다음 윤리입니다. 자, 이 봐보세요. 실제로 로봇 윤리의 훈장이 발표됐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로봇을 제조하고 사용할 때 항상 선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주입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될까? 이거 일단 1차적으로는 그래,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해야지. 그 기본적인 거야. 그렇잖아? 근데 우리 친구들아, 그냥 엔지니어하고 과학자들한테만 책임을 주고 끝나? 선생님은 문과대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지원비를 많이 못 받아요. 하지만 이공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있는 이공대는 이 과학 기술 관련해서 돈을 되게 많이 지원받아요. 근데 그 돈 다 어디서 나는 거야? 내가? 그래, 우리의 세금이야. 그러면 세금을 가지고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정확하게 사용하고 윤리적으로 이 로봇 기술을 만들고 있는지를 감시할 책임은 누구에게도 있을까? 우리한테도 있는 거야. 우리 돈이잖아. 국민의 세금이니까. 국가도 그걸 반드시 감시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의 몫으로만 돌리지 말고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봐봐. 로봇을 사용자인 인간의 친구 도우미 동반자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까지 만들어졌었던 세탁기나 이런 기계랑은 좀 달라, 인공지능은.
왜냐하면 우리와 생활했었던 걸 다 기억해. 그리고 내가 훈련시키고 트레이닝 시킨 대로 얘는 발전해. 그러니까 사실 나와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존재야. 근데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휴대폰 소중하지? 생각 들어. 휴대폰 소중하지? 갤럭시 아이폰이야.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얘들아, 그걸 처음에 살 때는 갤럭시, 나는 뭐 Z 플립 뭐 이거야. 내 친구 것도 똑같아. 같은 기종이야. 하지만 네가 그 휴대폰을 사서 뭘 깔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휴대폰이 되는 거야. 내 소중한 휴대폰이야. 근데 어떤 친구가 와서 그 휴대폰 던져버린다고 하잖아. 오마이 갓이지. 근데 얘들아 봐봐. 휴대폰 던져도 열받을 건데 인공지능 로봇이야. 나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처럼 지냈어. 그 소꿉놀이하고 책도 같이 읽고 나는 항상 공부해주는 친구였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와서 그걸 부시는 거야.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봐봐. 실제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우리는 친구 동료 동반자로서의 그런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동등한 입장에 이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가보세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인류와 공생할 수 있는 기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정성과 책임감에 기반하는 로봇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로봇 제조사에게 납기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가보세요. 이거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괴물이에요.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이 괴물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만든 과학자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빅터 프랑켄슈타인이거든요. 근데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사람을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살려내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필요하잖아. 시체를 가져다가 조각조각 붙였어요. 그래서 이 괴물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m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전기 자극을 줘서 드디어 얘가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깨어나거든요. 근데 프랑켄슈타인이 막상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지가 만든 거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버려버렸어요. 이 아이를. 괴물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괴물 입장에서는 나를 만들어낸 게 누구야? 프랑켄슈타인이야. 나의 아버지와 같은 창조주야. 근데 프랑켄슈타인이 나를 혐오해. 미워해. 나를 거부해.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괴물은 너무 큰 충격과 너무 큰 어떤 분노를 갖게 되는 거야. 나중에 이 괴물이 나중에 어떻게 하게? 프랑켄슈타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복수합니다. 한 명씩 죽이기 시작해요. 계속 파국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아, 이거는 AI랑 비유를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멋진 존재를 만들어내고 누구예요? 선생님 아까 만들었잖아요. 인공지능은 누구를 볼때 만들었어요? 인간.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상 만드니까 우리가 좀 무서워. 좀 무서운 거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사용하다 보니까 나쁜 점도 많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버려버려? 모른 척 해버려? 그럼 어떻게 해? 괴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지금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들죠. 피노키오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애가 말도 하고 막 이상한 짓도 해요. 근데 제페토 할아버지는 버리지 않았어요. 피노키오가 맨날 말썽 부리고 학교 가라고 돈 주면서 돈 갖고 막 애들이랑 뭐 이상한 거 해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바다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뭐 고래에 막 잡혀먹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때그때마다 피노키오를 끊임없이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사람 되라고 계속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너무나 좋았는지 파란머리 천사가 나타나 사람을 만들어줬잖아요. 그쵸? 야,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제페토 할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 내가 만든 것에 대한 의무감.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친구와 동료가 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끔은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그래요. 가르치는 대로 안 따라와 줄 수도 있어요. 너네 엄마, 아빠 말씀 100%잘 들어? 당연히 아니잖아. 맞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육시킬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가끔 방황을 내거든.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인공지능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가끔 당황할 거고 예측하지 못했었던 일이 더 벌어질 거고 그리고 꼭 좋은 면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과학은
두 가지 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누스의 얼굴이라는 말을 좀 설명 안 하고 왔는데, 야누스의 얼굴은 그리스의 어떤 그 신적인 존재, 신화적인 존재예요. 이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이 두 개거든요. 다른 얼굴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건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를 표현할 때 야누스의 얼굴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기술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아까 다이너마이트도 그렇죠. 좋게 썼을 때는 슉슉슉 치료되지만 나쁘게 썼을 때 사람의 살상하는 무기로 사용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AI도 똑같아요.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많은 법적 제도도 만들고 장치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이 끊임없이 애정을 주고 그 부분을 잘 갈고 닦아서 인류에게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은 AI를 사용할 친구들이잖아요. 쌤을 들어봐. 너네는 이걸 사용할 거잖아.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 집배부 할아버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친구들 이거 한번 상상해봐. 이거 다 소리도 안 들려줬다. 상상해보라고 했는데 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보자. 이 영상 한번 봐보자. 오, 이거 왜 하는 거야? 너네 너무 심하다. 그게 너무 조금만. 자, 이제 이거 막 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타는 것도 아니잖아요.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아, 재밌겠다 친구도 있지만, 무섭겠다 하는 친구도 있고, 목표도 무언을 이거 완전히 지금 정신줄 놓으셨죠? 이거 봐봐. 자, 우리는 지금 방금 우리 친구들 미끄러진 것도 아니야, 네가. 미끄러진 그냥 그림을 본 거야, 사진을 본 거야. 그 다음에 봐봐. 이거 긁는 거 사진만 보고 있어, 심지어.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이거 하는 것도 그냥 보여주기만 했어. 근데 너네가 이러고 있어. 이거 왜 그래? 네가 타는 것도 아닌데? 공감대죠. 공감대사야. 무슨 말이야? 말하지 않아도 알겠거든. 되게 아픈 것 같거든. 어떻게 저 사람 되게 많이 다쳤겠다 싶거든. 그리고 이거 보면서 뭐야? 난 뭔지 알겠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AI는 정신 잘 들어. 공감을 흉내낼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공감하는 거죠. 어떻게? 네, 정말 당신 많이 힘들겠군요. 그럼 오늘 좀 쉬세요. 할 수 있어요. 너무 슬퍼. 정말 많이 슬프겠네요. 그럼 휴지를 드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가끔 선생님한테 그 친구가 있는데 되게 막 이렇게 감정 없게 얘기하면서 말해요. AI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AI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늘 좋은 공감만 하는 건 아닐 때도 있어요.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해요.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자, 우리 친구들아 AI에게 감정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찾아보면은 이미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 다 나오지만 여러분은 감정을 흉내내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 갖게 하기가 지금 현재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우리 친구 들어봐.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아직 몰라. 알아야지. 아까 뇌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인지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인공지능을 만들었잖아.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아야지 걔한테 그걸 넣어줄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흉내내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인간은 인간다움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선생님 아까 말했지. 짜증내는 것도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친구들아, 왜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거야? 그 위험한 곳을? 거기 올라가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 왜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해는 잘 안 돼. 하지만 올라간 사람도 있잖아. 그래, 그거야. 그게 인간이야. 그냥 거기를 정복하고 싶은 그 마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또 뭐도 있어. 이세돌이 여러분, 5국을 치르면서 인공지능한테 못 이길 걸 알았거든요. 이미 1, 2국을 하면서 알았어요. 하지만 산업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와 있었어요. 특히 딸.
여러분 정도밖에 나이 안 되는 딸이 막 울었어. 아빠! 이러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아빠로서 이건 나 인간으로서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다. 질 거 뻔히 알지만 끝까지 악착같이 싸우는 것도 인간이에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게 다 인간이에요. 정말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감정적인 부분들도 갖고 있지만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인공지능과 구분되어야 하고 인간다움을 더 만들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된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아, 인간다움이 뭘까? 선생님은 꼭 인간다움이 멋진 거라고만 생각 안 해요. 인간다운 거는 생각해보면 찌질한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찌질하잖아요. 어떤 거? 질투해. 제가 잘하면 막 질투해. 그리고 좀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화를 내. 그리고 좀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포용도 해주고 이해도 해줘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애들도 있어. 그리고 좀 이것도 있어. 어떤 게 인간다울까? 사람이면 다 인간인가? 가끔 여러분 너무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잖아.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그럼 그 사람은 인간의 겉모습 갖고 있지만 인간답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 친구들아.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설프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은 찌질하기도 해.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인간이야.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도 있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자동차에 뛰어들 수도 있는 게 사람이야. 그건 여러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인간이기도 해.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엄청나게 찌질한 일을 하는 것도 인간이야. 이게 전부 다 인간다운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다움을 더욱더 살려내고 인성적인 부분이나 공감적인 부분들을 살려내는 것이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AI에 대한 윤리.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 같은 경우를 반드시 우리 놓치면 안 된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강조했을까?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이 AI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저희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잘 듣고 여러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블링크 교수님이신가요? 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 생각이 반짝 하고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지어주신 것 같아요. 반짝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자, 그다음 이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길게 했는데, 선생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문장이 너무 좋고, 어른같이 질문했어요. 예술품이라고 칭하는 것들은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의미가 있는 것을 예술품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의 그림은 인공지능이 생각을 하긴 하고 의미를 붙일 수도 있으니 예술품이라고 칭하고 불러도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아, 인공지능이 진짜 생각한다고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물론 딥러닝이든 무슨 뭐 학습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친구들아? 이 친구들 봐봐. 생각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여러 차례 토론을 하면서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야? 생각의 과정이야. 그치? 실수도 하고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은 그게 가능해? 여러분 몇 초 안에 답을 내는데? 그림도 몇 초 안에만 만들어내는데? 가능한 거야? 인간이 막 하나만 바꾸나 그럴 수 있어. 100%. 인공지능이,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말 들어봐. 인공지능이 100% 맞는 말만 한다는 생각은 틀렸어요. 특히 여러분 챗 GPT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선생님이 거기에다 뭘 쳐봤냐면 허쉬 초콜릿을 쳐봤어. 허쉬 초콜릿. 뭔지 알지? 허쉬 초콜릿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얘가 허쉬가 만든 초콜릿이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가지고 허쉬 가문이 만든 초콜릿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6.25 전쟁 때 처음 도입됐으며 일대 허쉬는 누구 이거 막 지원해갖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기절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많은 사람 예전에 그 물을 못한 사람이 물어봤는데 이순신이 이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챗GPT한테 막 해석하는 거 조금 물어보는 거 기억나.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저 세 말 들어보세요. 챗 GPT는 솔직히 세 말 들어보세요. 인공지능은 알파고처럼
바둑만 해가지고 바둑에서 최고를 만들고 이것까지는 여러분 진짜 잘하게 됐어요. 딥러닝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챗 GPT가 훌륭한 것은 넓은 지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넓은 지식을 학습하긴 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 그거 누가 판단해야 돼? 남는 네가 판단해야 돼. 네가. 맞는지 틀린지 그거를 검증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봐봐. 너네가 세종대왕 공부했으니까 세종대왕 뻥치는 거 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 아직 없는 거 네가 아니까 이순신이라 그러니까 우와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허쉬 초콜릿이 뭔지 아니까 얘가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인공지능은 만능이 아니야. 실제로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기술이 뿐인 거지.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판단하는 건 인간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능력이 또 더 많이 필요할까? 판단하고 결정하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그래. 그런 식의 비판적인 생각이나 창의적인 거는 생각 못하니까 그게 수품이라고 선생님 잘 못할 것 같은 느낌이야. 선생님 생각이야.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예술작품이 AI가 많이 만들어지잖아. 지금 현재 광고는 인공지능이 만든 광고를 가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만든 광고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왜요? 왜냐면 사람이 만든 건 헷갈릴수록.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예술품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만든 것입니다라고 라벨이 붙을 것 같아요. 핸드메이드 뭐 이런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손으로 만들었어요? 기계로 만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똑같은 값어치를 매기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얘들아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 친구들아 뒷상의 병기는 사실 아니지. 나는 병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야. 근데 이 병기를 가지고 와서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예술을 이렇게 막 말하잖아. 듀샹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예술인 거야. 야, 우리가 병기 모르냐? 병기를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한 그 생각 자체가 중요한 거야. 아무도 생각 안 해서 헐 이렇게 했잖아. 그게 예술인 거야. 이제는 현대 예술이라는 거는. 근데 그렇게 창의성이 있을까? 선생님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야. 인공지능이 만든 것은 예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딥러닝해서 학습한 일종의 어떤 즉흥적인 어떤 그런 조합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질문 준 친구 답변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전에 그거 유럽에서 1년 중에 가장 잘 그린 그림 콤비가 있었는데 거기는 우승자 인공지능이 그렸어요. 맞아.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 그래. 그냥 인간들이 몰랐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걔가 그런 그림을 그렸어? 그거 다 명약하고 그 전에는. 그걸 학습해서 학습은 뭐 갖고 있는데? 그래. 결국은 인간이 그려놓은 걸 가지고 학습한 다음에 그렇게 된 거잖아. 전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까지 다시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와 잘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동반자이고 친구 동물이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도간 때 말하고 여기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